네, 오늘 사실 뭐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되게 알짜 멤버네요. 혹시 뭐 디스커션 할 만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 용석쌤 얘기해 주시죠. 네. 그냥 계속 궁금했었던 건데, 클레어 선생님이 지금 토라리 많이 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케이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스템에서 BFX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카랄드를 쓰다가 아니면 레트럴 볼트를 쓰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쓰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라면은 그런 안전한 선택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있던 병원은 다 그 컬러드 아니면 볼트 이거 그냥 그걸로만 다 가가지고 그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를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섭사이런스가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할 정도로 포스터 팔로업들을 보면은 다 조금씩 점점 내려오거든요. 컬러드나 볼트를 써도.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게 조금, 뭐, 임상적으로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은 사실 확실하지가 않죠. 뭐, subsidence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리비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근데 약간 초반에는 조금 앵글 맞추는 것도 그렇고, 할 때 CRM 쓰실 건가요? 일단은 셔츠를 할 때는 안 써 연습해가지고 안 쓸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잘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subsidence가 클리니컬리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국은 앵글이 좀 안 맞아서 이제 팁이 커덜이나 크레니얼 콜텍스에 맞거나, 그래서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이제 피셔가 생기거나 프랙처가 생기거나 그쪽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될 때만 사실 임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컬러랑 레러럴 볼 때 어쨌든 티오레이컬리는 subsidence를 줄여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본 프랙티스들은 전부 다 둘 중 하나를 골라서 그냥 그거로만 이제 밀고 갔어요. 그래서 컬러레스 스템을 쓰는 곳은 저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디시전 메이킹 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실제로도 컬러나 레터럴 볼트를 써도 서브서런스가 생기니까 처음에 이제 앵글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그게 좋지 않을까 티오레이컬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이제 BFX에 치를 떨면서 싫어하시는 게, 이제 키온에 원래 피를 토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키온을 되게 애드보케이트 하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सब사이런스 없는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자주 흔한데, 이 이미디엇 픽세이션이 너무, 그러니까 큰 어드밴티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팔로업들, 제가 있던 병원들 이제 팔로업들 보면은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처음에 앵글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쨌든 최대한 어보이드하는 시스템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음, 키온 시스템이 안 익숙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요 그림 조그만 거밖에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네네. 키온은 레터러블트가 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스크류가 다 있죠. 스크류가 다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스크류는 이제 바이코티컬 스템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디스털 스크류는 이제 모노코티컬 해갖고 직을 써가지고 그 미디얼 콜텍스에 스템을 아예 붙여버리는 거예요. 좀 개념이 그럼 다른 거네요. 레터러블트랑은. 네, 레터럴 볼트랑은 조금 달라요. 레터럴 볼트가 어플리케이션 하는 게 좀 더 그래도 시간적인 면에서 레터럴 볼트가 더 짧기는 한데, 제가 이제 미시간 병원이 다 레터럴 볼트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바이오메디트릭스 거죠. 거기도. 네, 거긴 또 키온을 싫어해가지고, 서로 다 서로 싫어하는, 이제 다 한 몸인데, 예, 근데, 배조리 선생님도 근데 이제 저희 교수님 포함 이제 곧 키운 나오실 거예요. 이거 합쳐지고 나서 완전 회사 이상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네, 사이드 턱인데, 레터럴 볼트를 해도 सब사이런스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큰 개들은. 그래서 이제 용석 선생님이 아마 보실 개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큰 개에서는 거의 대부분 막 3mm, 5mm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막 불안해 하시는 케이스들 되게 많았어요. 약간 앵글이 틸트 돼가지고, 아, 이거 좀 더 내려오면은 커럴 콜텍스 닿아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디캠프 선생님 포함 다른 분들은 자기는 잠을 잘 자고 싶다고 이제 토럴 힙을 포기하셨죠. 음,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BFX 하게 되면은 이제 볼트나 컬러 둘 중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 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들을 베이스했을 때. 네, 네,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용석쌤은 세팅을 뭘로 해놨어요? 스템을? 피머럴 스템 뭘로 샀어요? 스템은 일단은 케이스 보면서 살려고 안 샀고, 그냥 수술하는데 필요한 거, 뭐, 카랄드랑 볼트랑, 뭐, 미니랑, 나노랑 다 샀어요. 뭐, 전부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스템은 언제든지 주문만 하면 바로 오는 거니까. 아, 그래요? 아, 네, 네. 지원쌤은 학교는 어떻게 세팅했어요? 혹시 저 스템을 어떤 종류로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바이오메드트릭스 거 CFX, BFX, 라테랄 볼트 시스템 뭐 이런 거 저희도 그냥 종류별로 다 샀어요. 우선은. 어, 네, 뭐 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이번에 같이 사진 않았어요. 서울대 이번에 아마 다 들어왔지 않나요? 안 들어왔나? 히퍼에서 서울대 먼저 입고하고 저 준다고 하던데. 근데 저희도 히포가 맨날 물건을 한 번에 안 줘가지고 절반만 들어오고 절반은 아직도 못 받았어요. 음. 그럼 아직 스템들, 뭐 예를 들면 임플란트들은 아직 주문을 다 안 했어요? 주문은 다 했는데 네, 네. 이제 걔네가 아, 제품을 이제 계속 뭐 국내 입고가 뭐 늦어진다 막 이러면서 아, 반만 들어오고 또 급한 건 그냥 데모로 주시고 유니버셜 같은 거는 그냥 데모 기구로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떼어놓긴 하셨는데 아직 다 받지는 못했어요. 네, 아영쌤 손 들었는데. 아, 지금 약간 임플란트 얘기하시는데 잠깐 딴 질문 해도 돼요? 네네. 아, 클레어 선생님한테 궁금했었던 건데 이제 토탈립의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그 버지니아에서는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토탈립을 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뭐 토탈립의 임플란트가 뭐 10년 간다 뭐 이러니까 사실 걔들한테서는 어린 연령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쪽 병원에서의 어린 연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금 불편한 힙 정도에서 분명히 힙이 abnormality가 엑스레이에서 보일 때도 그렇게 클리니컬하지 않을 때도 토탈립을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저희 안 해요. 그러면은 네. 교수님이 그냥 들어오는 순간 네, he doesn't need one.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대화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계속 얘기해보세요. 예.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케이스들 정말 얘는 정말 토탈립이 필요해. 그런 애들만 토탈립을 하면서 토탈립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설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total hip or femoral 뭐 head and neck osteotomy. 그러니까 surgical treatment 자체는 both of them are salvage procedure, so it's never too late to do the surgical treatment for these patients unless you think they're like clinically affected or like their quality of life is compromised.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물어봐요. From 0 to 10, how much do you think your dog is affected? 그래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펙트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RDBM을 레퍼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얘힙 디스플레이가 시비하니까. 근데 럭소이드 컨퍼메이션이거나 이미 서블럭세션이 있거나 이러면은 기다릴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확실하게 푸시를 하고 당연히 페인풀하거나 근데 보호자가 이제 어웨어를 못 하거나 그런 경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딱 아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멀리 어펙트 된 애들은 it's never too late to do surgery. So whenever you think dog's like more affected 그래서 이 뭐 클리니컬 사인 이런 것들을 뭐 모니터를 하고 그때 와가지고 다시 서지컬 컨설테이션 하고 서저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썸럭 세션이 있을 때, 럭소이드 컨퍼메이션일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다릴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스클레로시스가 이미 좀 있을 때 그러니까 점점 심해져가지고 얘는 카날 하는데도 힘들어진다. 카날 그거 미디얼리제이션이 있고 뭐 좀 어려운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는 애들은 더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기다릴수록 또 그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절맨 셰퍼드 같이 feature formation이 더 그러니까 원래 known to have a increased risk of complication after surgery 그런 브리드들은 기다리라고 얘기를 딱히 하지 않아요. 정말 미니멀리 어펙트 된 게 아닌 이상 얘네들은 뭐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기다려서 굳이
서저리를 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서저리를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원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 그런 애들 진짜 에펙트된 애들을 이제 토탈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8주째 뭐 이럴 때 뭐 12주째 이럴 때 그 리책을 왔어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평가했을 때 약간 그런 이전에 있었던 크로닉한 그런 머슬 디스컴포트 같은 게 나아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쟤왜 취조당하는 느낌이죠? 궁금해서. 왜냐면 제가 그 미시간에서 본 애들은 사실은 되게 미니멀리 어펙트된 애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수술 이후에 제가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정말 근육에 약간 그런 불편함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토탈입을 하려고 들어간 애들도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거기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제가 있던 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오면은 그냥 토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근데 되게 크로닉하게 럭세이션이 있던 애들은 확실히 리커버리도 오래 걸리고 정상 보행 그러니까 8주째 와도 약간 정상 보행 아닌 애들 아직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팔로우를 하면은 6개월, 1년 이렇게 되면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냥 리헵을 그런 애들은 그냥 처음 수술하면서 얘는 리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막 럭세이션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거 끌어내리고 리덕션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애들은 그냥 선생님이 리헵을 먼저 하라고 얘기해서 리헵을 또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정확한 판단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수술만 하고 럭세이션 심했던 애들은 컨트랙처 있던 애들은 그런 애들은 확실히 8주째 와도 조금 정상 보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컴플리케이션 레이도 높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 혹시 THR 미국에서는 양측도 진짜 많이 해요? 양측을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양측이요. 그냥 수술을 한 번에 바이레터럴하게 아니요. 절대로. 하는지. 바이레터럴즈 하는 아니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국내 막 지역병원 보면은 바이레터럴한 케이스가 올라오고 해서 저도 이거 가능한 건가? 동시에요? 네? 동시에요? 네, 동시에. THR을 한국에서 네, 대형견에서요. 그쵸. 음. 또 억셉터블 한 건가? 저는 여기서 그 얘기 들으면 교수님들 다 애뉴리즘으로 넘어가실 것 같은데. 시저가 오거나 애뉴리즘으로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두 번째 네. 질문은 네. 만약에 수술을 하고 팔로우업 하는데 이제 뭐 서브사이던스 이런 게 보이면은 진짜 언제 이거를 진짜 리리페어를 다시 할지 그 기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지켜봐도 된다. 이거 넘으면은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정확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논문에서는 마이너 컴플리케이션으로 거의 다 리포트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시 리바이즈를 해야 되겠다는 아까 그 용석생한테 말씀드렸던 앵글이 이제 잘못돼서 이제 콜텍스에 닿을 것 같은데 सब사이런스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조금씩 프로그레스를 하는 경우 아니면 비주얼 라인이 이제 생길 리스크가 있을 경우 말고는 리바이즈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well, too bad.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보통 논문들 그래서 다 보면은 सब사이런스 있었다. 메디칼리 매니지했다. सब사이런스 있었다. 메디칼리 매니지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글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8주단 12주째 찍어보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찍어보고 또 한 달 뒤에 다시 찍어보고 이러는데 프로그레션이 점점 있는 경우거나 그때는 근데 보통 그러면은 सब사이런스 플러스 루즈닝까지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컨설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셨던 그 발레롤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어쨌든 more clinically affect된 사이드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양쪽에 봐서 얘는 너무 심해. 무조건 발레롤 결국 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부터 발레롤을 심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한쪽하고도 그냥 괜찮아져서 몇 년 잘 살고 뭐 그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레럴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는 애들도 다 수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거를 할 때 얘는 very likely she's gonna need another one 그렇게 얘기를 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리밸류트하고 보호자가 봤을 때 그쪽이 안 좋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수술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클레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다 THR 하는 선생님들이 다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대자댕 선생님 얘기하는 거랑 제가 아까 말했던 거의 이제 뭐 수술을 THR 하신 지 5년 이내 아직도 브라이언 벨한테 멘토링 받고 있는 그런 교수님 같은 경우랑 약간 인디케이션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접근하는 게 케이스 셀렉션이나 이런 게. 그래서 확실히 대자댕 교수님은 뭐 아스테블럼이 진짜 많이 바뀌더라도 뭐 내가 고쳐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젊은 교수님들은 사실 그렇게 하면 페일리어나 이런 문제가 더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 이제 클레어쌤이 그 교수님들 밑에 수련을 하면 이제 초반에 러닝 커브를 어떻게 그리냐에 대한 조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케이스 셀렉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조언이 좀 새로 있어요. 배우신 교수님들은 그 교수님이 셀렉션을 해줘요. This is nice one for you to practice. 그러고서 이제 럭소이드 컨퍼메이션 아니고 그 이제 리스크 팩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전에 FHO를 했다. 푸들 제 생각에는 자이언트 푸들이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그런 뭐 보더 콜리 푸들처럼 콜텍스가 얇고 뼈가 얇은 애들 이런 애들 좀 어보이드하고 별로 디자인 체인지 없는데 보호자가 수술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좀 컨퍼메이션 괜찮은 애들 이렇게 셀렉트해서 해주는데 제가 요즘 조인 리플레이스먼트 그 펠로십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프로그램 같은 걸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그런 케이스를 몇 개 정도 이상 하고 나면 레벨 2,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2 케이스들 같은 경우 럭소리 컨퍼메이션, 뭐 크로닉 체인지 얼마 이상, 그 스템 사이즈 뭐 얼마 이상이고 뭐 미디얼리제이션 얼마 이상 이렇게 좀 어렵게 분류되는 케이스들은 이제 그 다음에 요렇게 진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이제 아무래도 그 펠로십이 조금 자리를 안 잡긴 했는데 좀 자리를 잡고 나면은 보통 힙 트레이닝을 하는 서전들한테도 좀 가이드라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뭐 어린 애들 그리고 체인지 별로 없는 애들 그리고 뭐 사이즈가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그런 컴포넌트들이 있는 애들은 레벨 2로 분류된 애들이 그렇게 무브하고 예, 근데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아까 아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프라이빗 프랙티스랑 그 아카데미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빗 프랙티스는 어쨌든 수술해서 나쁠 거는 전혀 없으니까 빨리 수술하고 빨리 넘어가고 컴플리케이션 최대한 줄이고 팔로업 줄이고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컨설베티브하지 않게 그냥 하는 경우가 많고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 저희 교수님 들어갈 때가 얘기하셔 내가 이 수술을 하든 말든 내 셀러리는 똑같다고 이거 클라이언트한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미니멀리 어펙트 된 애들은 기다려도 된다. 내 개라면은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하고 싶어 하는 보호자들이 있으면 하긴 하는데 좀 더 컨설비티브한 것 같아요. 제 답변 드렸나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이게 계속 제가 토털입 하는 사람마다 제가 계속 만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 미국에 갈 때부터 네. 대자댕 교수님도 뭐 비슷한 얘기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결국 이제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는 프랙티스랑 조언하는 거랑 좀 간극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뭔가 뭐 윤리적이라는 표현 좀 강한 말이고 약간 좀 이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환자한테 조금 더 일찍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여쭤봤고 이게 힙을 한번 해야겠네. 되게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네. 힙이 아무래도 뭐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페로 케이스인데 한쪽 십자인대가 단열이 됐는데 이 다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다리를 잘 쓰는 채로 왔어요. 근데 주증은 그 다리가 아니라 반대편 다리를 못 써요 왔는데 보니까 양쪽 다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으면 이번에 어큐트하게 생긴 거를 먼저 수술을 해주시나요? 네. 어큐트 사이드 먼저. 네, 다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해요. 그쵸. 근데 보통 크로닉한 애들은 TBR 트러스트가 좀 덜 하지 않아요? 없거나 심지어 거의 평가 안 되거나 소형견들은 그 차이가 보통 있지 않아요? 크레니얼 TBR 트러스트의 차이가? 약간 비슷하게 소형견에서는 그러니까 소형견이든 만약에 대형견도 혹시나 그런 약간 수술을 안 해서 그나마 조금 안정화된 애들은 대체적으로는 TBR가 아예 크레니얼리 아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된 상태로 그냥 그런 식으로 돼서 아예
크레니얼 드라우가 없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앞으로 가서 된 거라서 이렇게 제대로 된 대로 돌리면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집어넣고 해야 되는 거네. 집어넣고. 예. 그 서 있을 결국은 때는 그 질문이 다시 바꿔서 질문하면 관절에 결국은 그 불안정성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감소해 있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 질문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냥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데 문제는 아이가 어쨌든 원래 아나토미에서 변화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안정화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은 뭐 추후에 약간 메니스컬 인저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집 강아지가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그게 약간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상태로 안정화가 돼서 클리니컬리 잘 걸어다니면 수술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안 하겠죠? 문제가 저는 되면 하겠죠. 그 고민이 뭔지는 알겠는 게 이게 크레니어 드루어만 놓고 봤을 때 드루어 되는 정도만 보면은 진짜 방금 끊어진 풀테어 애들의 완전 후후 이렇게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얘는 그냥 그거다. 그거에 비해서는 크레니어 드루어가 좀 더 어렵고 줄어들어 있는 거 맞긴 한데 저는 TBR 스러스트 아무래도 프라이빗 프랙티스로 이제 스타일로 많이 하다 보니까 TBR 스러스트를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면은 진짜 방금 풀테어 된 애들에 비했을 때는 조금 덜 밀리는? 아무래도 파이브로시스가 심하면은 그래서 뭐 그런 좀 느낌? 그냥 학술적인 질문인데 결국 용석쌤이 물어본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당연히 임상 증상이겠지만 어큐트한 거를 먼저 하는 것도 뭐 맞지만 근데 어쨌건 그게 실제로 그 크로닉을 나중에 하고 어큐트를 먼저 하는 이유가 관절 불안정성이 더 덜한 거를 덜 한다 이런 거로 이제 말을 하면 그게 틀린 말인지 궁금했어요, 그냥. 약간 조금 제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드로얼보다 스러스트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치. 만약에 얘가 만성화가 된 애가 왔는데 얘를 TPL을 해 안 해를 결정할 때는 나이, 뭐 활동량, 그리고 스러스트 정도, 그리고 약간 관절 조작할 때 통증 약간 이런 걸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진짜 막 드로어를 하는데 막 엄청 흔들흔들해. 근데 얘가 실제로 보행할 때 해오면은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TPL도 똑같잖아요. 뭐 크레니얼 드로어는 있는데 트러스트를 없애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이제 트러스트가 그런 경우에 만성화된 경우에는 트러스트가 많이 감소해 있으면서 임상 증상이 좋은 애들이 이제 보통 많으니까 그걸 이제 보통 만성화된 거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용석쌤 질문에 나는 당연히 그래서 어큐트를 먼저 한다. 근데 확인할 때 트러스트 먼저 확인해보고 좌우 차이가 확실하면 뭐 더 심한 데를 한다. 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고 일단 뭐 지연쌤 또 얘기해볼래요 그러면? 저도 그냥 이걸 편하게 말하자면은 환자가 불편하냐 아니면 통증이 그러니까 아프냐 이 두 개로 조금 나눠서 생각하는데 만성적인 데는 불편하긴 한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CDM이나 트러스트로 조금 더 에비던스로 뭔가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급성인 데는 제 생각엔 보통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불편하냐 아프냐 중에서 무조건 통증은 수술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도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급성이 먼저 수술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뭐지? 약간 만성인데 아이가 다리를 그러니까 만성이건 급성이건 다리를 불편해하는데 아이가 뭐 전신적으로 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때는 저희는 그냥 가끔 인젝션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뭐 이미 풀 테어되는 경우에는 그냥 약간 팔리에이티브한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만약에 파셜 테어인 경우에는 그 PRP 같은 거를 썼을 때 조금 반응이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도 그때 인젝션 말한 거예요? 인젝션이요. 어떤 스테로이드 써요? 트리암시놀로 쓰는데 진짜 얘들이 그러니까 얘를 진짜 대형견 막 20kg 되는데 종양 때문에 뭐 앞으로 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발이 엄청 절뚝거리고 그제 조인트 탭했더니 막 그 안에 무릎에서 막 그 이퓨전이 뭐 한 10ml 막 15ml 이렇게 나오는 애들한테
트리암시놀론이랑 같이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같이 주는데 주고 나면 그래도 몇 주는 잘 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관절내 트리암시놀론은 되게 컨트로버셜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미 어차피 다 끊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썼을 때 애들이 생각보다 잘 걸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근데 또 사람에서도 그런 메이저 웨이트 베어링 조인트 약간 힙이나 그 무릎 같은 데에서는 어보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편하니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편하니까 주사하니까 이제 관절들 다 상해서 빨리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그 히알루론산도 엄청 컨트로버셜 해가지고 인젝션은 다 그런 것 같아. 인젝션. 약간 보험 회사랑 연결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지원쌤. 아영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이뮨메디티드 알서라이티스 환자에서도 트리암시놀론 인젝션 따로 해줘요? 추가적으로? 아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일단은 약물치료. 네. 그 전신적으로 이뮨 서프레시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반응이 좋은 애들은 그냥 바로 그냥 약 먹으면서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좋은 이퓨전 같은 거 다 줄어들고 좋아지더라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만약에 진짜 이퓨시브한 애들 같은 경우에 그냥 처음에 진단하면서 조인 탭할 때 사실은 많이 뺄 수 있을 만큼 빼주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깊게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근데 주사하고 싶을 것 같다. 근데 사실 너무 되게 팔리에이티브할 것 같아요. IMP에 주사하는 거? 이게 IMP의 경우에서. 근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비던스 나온 거 있어요, 근데? 아영쌤? 없는 것 인젝션? 아직은 없고. 준비 중인 거 있어요, 그쪽에서?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아, IMPA는 어쨌든 이게 전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여러 관절에 다 주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사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쌤 뭐 얘기 마저 하셔도 돼요. 고민 중인 케이스 있다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모노알서라이티스였는데 이제 관절에 천자해서 사이톨로지 보고 이제 뭐 CRP 이런 거 봐서 우선은 이뮨메디티드 알서라이티스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환자가 NSAID의 반응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보호자한테 우선은 이뮨 서프레시브 드럭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한 번 쓰면은 너무 장기적으로 써야 되니까 보호자랑 상담했더니 보호자가 우선은 엔세이드로 지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먼저 지켜보겠다 해서 그거를 계속 먹는 것도 아니고 약간 불편해할 때만 주고 또 안 먹어도 잘 지내고 또 불편할 때 한 번씩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환자 체크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좋다가 한 1년 동안 계속 좋다가 최근에 이제 엔스드로도 뭔가 인퓨전도 생기고 환자가 좀 그게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이뮨 서프레시브 해보자 했는데 보호자가 그 거부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 PDS를 장기 복용해야 된다는 거에. 그러면서 보호자가 혹시 그거를 주사로 맞을 수 없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인펙션이 컴플리트하게 룰아웃이 된 건가요? 관절약 배양을 맡기기도 했는데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적은 양이라 워낙 관절약 배양이 잘 안 된다고 듣긴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검사 의뢰했을 때는 안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인펙션이 제대로 룰아웃이 된 상태에서 클레어 선생님 혹시 저거 뮤트 해줄 수 있어요? 그 이제 관절약 배양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관절약 배양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는 블러드 컬처 버틀에 하는데 네, 저희도 블러드 컬처 버틀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저희도 맨날 이 얘기 맨날 진짜 그 인터널 메디슨에서는 그 모노 아스트로패티가 어딨냐 증거를 갖고 와라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이는 들어보면은 이게 인펙션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고
엔세이즈에 반응을 하고 약간 우리가 그런 포지티브 아웃컴이 없다 뿐이지, 포지티브 배양 검사가 없다 뿐이지 약간 계속 약간 그 부분이 약간 버깅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인젝션을 한다면 저는 스테로이드는 무서워서 못 쓸 것 같아요. 혹시나 인펙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답이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 뭐지, 플로리다에서 보니까 그런 약간 모노아스트로피스패시에서 이제 얘네들은 인펙션이 컨펌된 경우에는 그 안에 안티바이오틱도 넣긴 넣더라고요. 아, 난 조금 그거 보면 좀 불편하긴 했어. 클레어 선생님 미안해요. 아니, 저도 지금 이거 IMPA 케이스 때문에 얼마 전에 조짐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 거랑 엄청 왔다. 모노 아르트로패시가 있을 만한 브이드인가요? 그 진단이 사실 제 IMP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모노 아르트로패시의 여러 개도 아니고 NSAID를 거기겠다는 것부터가 좀 그리고 IMP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고. 그런 환자에서 무조건 그 모노아스트로피시라고 진짜 증명을 하고 싶으면 진짜 세 조인트 이상을 반드시 탭핑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 내과에서 한 개만 태핑하거나 두 개 태핑해서 보면 그거 인컴플릿 월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저희 무조건 3부 이상 태핑 하는데 만약에 양측 카팔 조인트는 그냥 그 모노사이트 위주로 나오고 의심되는 이퓨전 있는 부위만 호중구 위주로 나오면은 호중구가 뭐죠? 뉴트로필이에요. 아, 그래도 근데 결국은 뉴트로필만 나와도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컬처도 문제인 게, 컬처가 사실 네거티브인 경우도 많잖아요. 결국 그걸로 룰 아웃은 안 되니까 시노비움 히스토패돌로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항상 그 인펙셔스 가능성은 놓고 있어야 될 거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 IMP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병원에서 그 리피리 스테로이드 받아가지고 디레인지 스타이플 된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진단을 받았을 때 디레인지 스타이플이 아니었는데, 이게 그리고 사람 리더치도 다 보면은 계속 그 리가멘트 패థ올로지, 리가멘트 디젤 체인지스 뭐 계속 스테로이드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정말 반복됐을 경우에 이제 커럴이나 다른 리가멘트도 어펙트가 돼가지고 완전 디레인지가 돼서 온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 참고로 그런 애들은 TPA를 하지 마세요. 진짜 예후가 너무 안 좋아요. 보호자가 한번 푸시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스테로이드 관절 주사하는 거는 아까 아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 하지 않을 것 같고,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다른 리가멘트도 다 네거티브한 어펙트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중에는 답이 없는 조인트가 되어도 괜찮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리가멘트도 어펙트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그 경우에서 만약에 굳이 보호자가 진짜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걸 내 케이스로 생각했을 때 진짜 보호자가 엄청나게 조인트 인젝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이로닉 액시드 아니면은 PRP만 주사할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는 안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인펙션이 있는 조인트에 PRP 인젝션도 좀 논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스테로이드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컬처가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로버셜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조직돼서 하는 게 낫다라는 걸 클레어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 가능해요. 대형견, 뭐 소형견 진짜 더 우리나라는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관절견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울트라사운드 가이드로 GEMCT로 해요. 조직 채취를. 네. 그래서 뭐 나왔어요. 저희는 안 나오다가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그 같은데 목적은 아니고. 대환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내가 인턴 때 한번 그게 어디 뭐 저널클럽하다 얘기 나와서 내가 한 막 80년대 논문까지 다 찾아본 적이 있는데 컬처가 이게 진짜 근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는 내가 아영쌤, 클레어쌤 뭐 다 만나본 사람 어쨌건 블러드 컬처하는 건 다 동의를 하고 세부위 태핑 가지고 과마다 싸우거나 교수한테 조짐당하거나 다 있는 일인 것 같고, 근데 결국 결론은 이게 실제로 소형견에서 채취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너무 많고, 나도 한국에서 해보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부은 건 2개인데 3개를 뽑고 싶은데 3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조직이라도 뽑아야 되나 하는데 난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살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게 실제로 얼마나 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잘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지원 선생님이 말씀하는 시나리오가 오면은 어쨌든 컬처가 포지티브가 나오면 좋지만 네거티브가 나도 룰아웃 하는 게 아니니까 임페리컬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코र्스 끝나고 나서 다시 샘플 채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뉴트로필 카운트랑 셀 카운트를 봐요. 그래서 엔티바이오틱 리스폰스였으면은 확진을 한 거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간 엔티바이오틱 리스폰스였고 셀 카운트가 이만큼 이제 뭐 2천 개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거 이하로 줄어들면은 인펙셔스 원인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딱 그런 septic 조인트 얘는 거의 그냥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septic 조인트일 것 같았고 외상도 있었고 밖에 나가는 애였고 그랬는데 네거티브로 나갔던 케이스여서 근데 결국은 더 다이그노스틱을 하지 않고 임피리컬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냥 조인트만 리핏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정말 그것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샘플 채취하거나 이런 게 사실 힘드니까 특히 소형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항생제 넣는 건 좀 무섭다. 플로리다. 아니 근데 거의 논문 쓰고 나는 진짜 그 약간 젤 타입의 그 아미케이신을 섞어가지고 그걸 8주마다 한 번씩 주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괜찮나? 근데 뭐 논문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생각보다 그런 걸 많이들 하고 있긴 있으니까. 네, 오늘 멤버가 좋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벌써 12시네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뭐 토터립을 한번 하면 좋겠네요. 다들 토터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뭐 듣고 싶은 얘기도 많아서 어떤 형태일지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뭐 자료가 그냥 마지막 질문인데 클래스는 거기는 토터립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 보통 자료를 뭘로 추천해요? ACBS 나온 책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저희는 키온 시스템이니까 그 키온 교수님이 이제 바이블이라고 명칭하는 그 배조니 선생님이 쓰신 2016년 가이드가 있는데 이제 막 200 몇 개 스텝을 진짜 사진이랑 다 찍어갖고 그게 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새로 나온 버전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를 어, 빌려가지고 어떻게든 스캔을 해볼까 지금 호시탐탐하고 아, 있습니다. 그게 하드 카피예요? 소프트 카피는 없고? 하드 카피요. 그게 아무래도 소프트 아, 카피로 나누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네. 같아요. 아, 근데 키온 그 코스를 들어가면은 주는 거라고 아,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일단 바이오메트릭스 온라인 코스는 들어서 그 자료가 좀 있기는 한데 그걸로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부트캠프 실제 예, 가보면 또 다른 자료들 많이 주고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좀 나중에 따로 얘기해 볼게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네요. 다들 감사하고